예, 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평등, 그 이해와 접근을 강의하게 된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의 신호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 윤리교육, 특히 이 시민교육에 중점을 둬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주된 관심사는 자유, 정의, 특히 이제 정의 중에서도 분배 정의에 더 관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권이라든가 평등에 관련된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또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제 배경 때문에 이러한 좀 귀한 이 자리에 제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선정이 돼서 우리 선생님들을 또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온라인 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뭐 더 이상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죠.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내적, 이 자체 논리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도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생태 다양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키워드와 관련해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ESD에 관련된 이 내용들은 꾸준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이번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등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짓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평등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뭐 굳이 이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정말 한 2, 3년을 우리가 연구해도 다 연구가 안 될 정도로 이 한 가지 주제만 해도 그럴 정도 정말 광범위한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상 근대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또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자유와 평등 이 두 가지 개념들은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이 평등이 왜 우리 그 ESD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또 평등을 좀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ESD에 관련된 간략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inequality,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SD 아예 그 첫 문단 자체에서 이렇게 불평등에 관련 그 내용이 언급이 키워드가 잡히는 걸로 봐서 일단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평등에 관한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영문들을 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짧은 강의를 통해서 천천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ESD에 있어서 이 equality, 그러니까 평등의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다,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네 번째 항목 퀄리티 에듀케이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젠더 이퀄리티라고 우리 사회에서도 상당히 뜨겁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평등과 관련된 논의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등이라는 개념이 정말 광범위하고 넓은데 최근에 이 평등에 대한 주로 이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물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성평등에 관련된 논의들이 정말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이 성평등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평등의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주로 이제 유형, 우리가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 나가야 되는가, 이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캡처를 한 이유는 이렇게 지금 ESD 관련돼 있어서 그리고 특히 교육 분야에 있어서 이 이퀄리티라는 개념,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의 평등. 단순히 그냥 ESD 관련 뭐 유네스코라든가 아니면 국제기구, 국제기관 이 차원에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 평등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야말로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환경을 대상으로도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 시공간적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다양한 가치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들을
확장하고 또 이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보다 더 긍정적으로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평등이죠.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면 인간과 인간끼리 평등하지 않다. 뭐 요즘에는 뭐 사실 이제 70년대 이후에 또 그 영국의 그 이제 뭐 학자들을 중심으로 뭐 종차별주의라든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근데 이 평등에 대한 이런 논의가 점점 확장이 되고 이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런 모든 포괄적인 의미에서 어떤 평등 개념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이런 평등 개념을 좀 초점을 맞출 것인데 우리가 이 평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은 무엇이 시간적으로 유지 가능한지 또 지속 가능한지 또 무엇이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더 널리 공유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쓴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하다 인간으로서 혹은 어떤 특정한 정치 공동체 내에 사는 시민으로서 혹은 더 나아가서 지구라는 일종의 세계 공동체에 살고 있는 한 명의 그야말로 책임 있는 또 세계 시민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평등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개념이 좀 서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적인 방향도 논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듭 강조하지만 남은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논의들을 담고 있는 이 평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 본 강의 타이틀이었죠. 그 기본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평등, 첫 인상은 무엇일까요? 아마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등을 평소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이 강의를 좀 준비하기 전에 제 주변에 뭐 교장 겸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뭐 장학관님들, 뭐 연구관님들 이렇게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몇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물론 전공 분야에 따라서 조금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다. 물론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개념이죠. 사실 좀 불편하다. 불편할 때도 있고 좀 멀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이게 정말 멀고도 험한 개념일까? 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 현장에서 보면은 뭐 학생 그 관련된 어떤 뭐 인권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교사와 학생이 평등하냐, 또 교사와 교사가는 평등하냐, 또 교사와 또 관리자 가는 평등하냐. 그야말로 이 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어렵고 파악하기 힘든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또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평등이라는 게 어떨 때는 참 우리한테 편하게 다가오는데요.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 것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또 과거에 열심히 대학원에서 은사님들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또 그리고 관련된 학문 공동체에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배우면서 또 때론 가르치고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평등은 무엇일까? 또 내가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의 평등은 무엇일까? 혹은 이 교수 공동체, 이 교수 사회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 것인가? 저도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평등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왜 이럴까? 조금 더 우리가 더 이게 평등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떨 때는 여기까지 우리가 평등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교장 겸 선생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자, 평등에 대한 이런 이해, 즉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불편하지 않고 이러한 이해가 왜 차이가 날까요? 즉 A라는 사람이 말할 때의 평등과 B라는 사람이 말할 때의 평등 혹은 또 C라는 사람이 말할 때의 평등이
서로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차이가 날까? 저는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얘기할 때, 특히 그 안에서의 평등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접근돼야 될까? 저는 조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제가 여쭤본 그런 좀 다양한 어떤 관점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중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중점을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의 평등, 단일한 요구에서의 해석만 가능할까? 즉, 우리가 평등이라고 말할 때는 정말 한 차원, 한 가지 차원 혹은 한 가지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등은 한 가지 요구로만 해석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은 사회적 평등이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평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동일한 맥락에서 요구된다면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혼재되어서 얘기된다면 아마 그 두 사람이 말하는 혹은 그 이상의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개념의 혼선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평등에 대한 그런 유형들 정말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등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한 가지 측면만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평등이 여러 가지 유형,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맥락을 구분해서 적절한 그 맥락에 타당한 그리고 이 때에 따라서 그야말로 적재적소의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의 평등. 그 복잡성,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좀 한 올 한 올 풀면서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평등에 관한 이제 5가지 형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5가지 형태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더 쪼개면 쪼갤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제가 젠더 이퀄리티 그러니까 이 젠더 성평등을 하나의 유형으로 뽑지 않았는데 이것을 얼마든지 하나의 유형으로 또 뽑을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학문 공동체에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이 구분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평등입니다. 법적 평등하면 이제 뭐가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뭔가 그 사법부라든가 뭐 입법부 뭔가 그 문자 그대로 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좀 떠오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평등에서 말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동등한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거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누리는 지위가 그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획일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획일적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유니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야말로 똑같아야 됩니다. 즉 법은 불편부당하고 치우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처벌이 부과될 때 그 처벌이 마치 이제 뭐 사람들의 예를 들면은 뭐 성이라든가 혹은 인종 배경이라든가 혹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죠. 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뭐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요인들, 어떤 특수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법적 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아주 중요한 민주사회에 있어서 이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게 법치라고 하는 것, 즉 모두에 대해서 법의 지배가 적용이 된다. 이 법의 지배라는 개념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헌민주 체제, 그야말로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따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뽑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법의 지배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의 지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 우리가 문서상의 어떤 그 법만을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데 어떤 일종의 법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 법의 정신에 대한 그런 그 아이디어를 좀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오로지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다스린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룰링입니다.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와야 된다. 즉, 법 말고 법 이외의 것,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권력자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어떤 재력이라든가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즉 누구나 그 누구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법적 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정치적 평등이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 이 필연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평등을 수반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뭐 리쿠르구스 이런 정말 반신반인의 그런 그야말로 이 칭송을 받고 있는 위대한 입법자가 나타나서 혼자서 법을 만들어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을 따른다. 이랬을 때는 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지만은 또 그것을 제정하는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평등하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특정한 그야말로 그 반신반인의 그런 인물이 와서 법을 제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적 평등은 그런 거 말고 입법 과정에서의 이 참여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이 정치적 평등 요구가 아주 분명하게 출현되는데요. 핵심적인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 각 국가, 그죠? 각 국가의 이 통제에 복종하는 자들, 즉 국가 권력에 있어서 이 복종, 우리가 또 복종이라는 말을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민의 어떤 복종의 의무라든가 또 국가 역할을 나눌 때 흔히 또 학술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이 국가 통제에 복종하는 자들, 거기에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누구나 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적 평등이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이 그 법적 평등, 이 리갈 이퀄리티를 보셨잖아요. 법만이 모든 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 동일하게 지배한다는 겁니다. 법만이 어떤 특정한 권력자라든가 재력가의 의지가 아니라 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한 정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걸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법을 만드는 과정에 만약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이러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적 평등의 중요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선거권이라든가 공직에 나갈 권리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어떤 정치적 평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권리들은요, 아주 명백하게 그 누구라도 선거할 수 있다. 잘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혈투였잖아요. 우리 인간 역사가 특히 이제 선거권, 뭐 여기 제가 여성이 어떤 그 선거 그 서프라지 그 한창 또 운동도 일어났었군요. 그 하나에 해당하는 이 휘장을 또 따왔는데 그야말로 참 일종의 슬픈 역사였죠. 그죠? 그만큼 더 선거,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에 있어서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즉 정치 공동체에서 내가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 개념이 이 정치적 평등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직에 나갈 권리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회균등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공직에 나갈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즉, 어떤 특정 세습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라든가 재력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등하게 누구나 공직에 나갈 권리가 보장이 된다. 자, 요게 이제 정치적 평등으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사회적 평등입니다. 요 이제 그 제가 시위하는 일종의 뭐 블랙 걸스 매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위하는 모습을 또 따왔는데 사회적 평등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지위의 평등입니다. 지위의 평등. 이 밀러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이제 유럽의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개인이 공적 제도와 또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취급받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 내에서 가장 이 개인의 기본적인 위상이 바로 이 지위다. 지위다. 그래서 이 지위라는 것은 이게 뭐 가족이 어떤 구성 형태라든가 사회 계급이라든가 젠더, 성이라든가 혹은 인종에 따라 이 불평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지위의 불평등이 있다, 그런 사회다, 그러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특징적인 것들에 의해서 타인이 나에 비해서 혹은 내가 타인에 비해서 어떤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 이런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즉 인간 사회에 기본적으로 이 평등한 그런 개념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웨이터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누구를 그 이제 웨이터가 오지 않습니까?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마치 이제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금 우리가 택배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달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이 좀 사회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들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런 좀 사회적 평등, 특히 지위의 평등에 있어서 좀 문제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계급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특별한 뭐 우월적인 의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떠받든 의식,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산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지위의 평등입니다. 또 하나는 지배의 부재라는 겁니다. 이 지배의 부재라는 개념은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게 됐어요. 여기서 최근이라고 말할 때는 한 3, 40년 정도 전통이 있는데, 물론 이 지배의 부재라는 개념이 3, 40년 이 사이에 학술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논의가 됐지만은 사실 그 오리진, 그러니까 근원을 좀 따져보면은 고대 로마 공화정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키케로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세 이탈리아, 특히 11세기, 12세기, 뭐 13세기, 그때 이제 북부 이탈리아, 레그눔 이탈리쿰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로 이어지고, 그리고 뭐 1640년 예를 들면 그 잉글랜드 내전 때 뭐 크로멜 이 공화정 그쪽 그 의회파를 중심으로 한 이런 논의들, 그리고 이제 현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지배의 부재라는 것의 개념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긴 역사적 전통이 있었고, 물론 계속 꾸준히 연구가 되어 왔지만은, 이 지배의 부재가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즉, 내가 내가 타인의 의지에, 자의적인 의지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지배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지배가 없을 때, 부재할 때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가부장적 그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정말 일부 조금 지나친 그런 가정들의, 과거의 어떤 가정들은 남편이 아내를 그야말로 이제 좀 그 지배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럴 때 아내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자신의 행동 반경을 축소하게 되고 일종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경우, 우리가 뭐 기사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종종, 혹은 뭐 근처에 있는 그런 또 과거에 이제 사셨던 분들 통해서 종종 얘기도 듣습니다. 아주 뭐 힘들게 살았다, 막 뭐 눈물 없이 못 산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거든요. 예. 이게 바로 사회적 평등에서 이렇게 파악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경제적 평등입니다. 경제적 평등이라는 건요, 참,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지, 사실 이 파트가 가장, 논란이 많이 또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근대 정치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상당한 얘기가, 비롯되게 되는데, 가장 좀 그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적 평등에서 얘기하는 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득과 이 부로부터의 불평등을 방지한다.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제 다가오죠. 이 말씀이. 이 소득이라든가 부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그런 불평등.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경제적 평등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경제적 가치로부터 불평등이 발생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불평등이 마치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간으로서 어떤 특정 정치 공동체에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소간에 또 선언적이고 수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경제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부의 재분배에 대한 바로 공정의 개념을 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그 관련된 그 전공을 또 이 전공 이 분야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 부의 재분배 문제가 상당한 또 뭐랄까요? 그야말로 이 정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두되고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북미도 마찬가지고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그 기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실질적 정의다, 형식적 정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성과, 공적의 기초에서 공적에 따라 분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개인의 필요, 그렇죠? 이제 주로 그 복지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이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공적이라든가 필요처럼 어떤 특정한 결과값을 설정해 놓지 않고 과정, 순수한 절차,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배를 할 것인가 정말 치열하게 논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든지 또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도 어떻게 우선순위를 또 설정할 것인지 정말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논의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야말로 경제적 평등에 있어서는 경제적 가치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 공정함을 파헤치고 있다. 요 정도 수준에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의 재분배도 문제지만 이 공정이라는 개념도 생각보다 꽤나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뭐 이것도 이 시간에서는 다루긴 어렵고요. 나중에 추후 관련된 만약에 또 강좌가 개설이 된다면은 뭐 저도 그렇고 만약에 다른 훌륭한 또 누구 어떤 분이 또 강의하시게 된다면은 아마 관련돼서 또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누구나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또 우리 스스로 어떤 이익도 얻으면서 또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공정이다, 공정하다라는 말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공정의 관점에서 이 부의 재분배가 얘기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서 경제적 평등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평등입니다. 뭔가 좀 그 힐링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법적,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등의 요구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특정한 사회적 질서에 대한 요구죠. 근데 그러한 사실 이 그 사회적 질서에 대한 요구들은 일단은 주요 사회 제도들을 설계하는 데 지침이 되잖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추동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평등의 원칙이다. 자, 도덕적 평등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구성원의 이 평등한 가치 소유, 즉 모든 구성원이 각각의 국가 구성원들, 어떤 특정한 정치 공동체에서 이 각각의 구성원들이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등한 이 원칙이라든가 혹은 평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의 원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들을 기획할 때, 즉 사회의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만들고 또 이거 뭐 입헌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뭐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의 담론 형성이라든가 이러한 온갖 것들을 기획할 때 우리가 이 각각의 구성원들의 이익들 예를 들면 뭐 자유라든가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가 혹은 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그 이익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하는가에 대해서 평등한 주장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나의 이익이 당신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고려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당신의 자유와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 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사회가 각각의 이익을 똑같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돼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값에서 똑같은 게 아니라 출발점, 우리가 동등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우리가 지위가 있다. 이 점에서 평등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덕적 평등은요,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국가 권위의 정당화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 평등을 얘기할 때는요, 인간이 왜 국가, 특히 이제 정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익들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러면 정치 공동체의 역할은 바로 이런 이익들을 보장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정치 공동체의 역할이다. 즉 정치 공동체가 그 개인의 이익들을 막 억압하거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이 도덕적 평등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서도 그러한 국가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없었다고 말을 못하죠, 당연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국가권위의 정당화라든가 그 온당한 역할을 우리가 따질 때도 이 도덕적 평등을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유형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평등의 지속 가능성,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 평등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즉 우리가 평등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시공간적으로 확장시키면서 또 유지 가능하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냐.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러한 평등의 좀 기본적인 의미들을 알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평등에 타당한 논의 전개를 위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 여기서는 사회적 평등의 이야기가 필요로 한데 이 사람은 계속 법적 평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유형의 그런 평등 의미들이 소위 말하는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게 나눠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사회적 평등과 관련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적 평등이거든요. 최근에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한다. 예를 들면은 그럴 때 그만큼 본인들의 자원이 많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운동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사회적 평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즉 각각의 평등 개념이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평등들의 기본으로서 도덕적 평등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평등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즉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든 혹은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든 혹은 동료 시민들끼리 이야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적어도 어떠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의미의 평등이 어떻게 논의가 풀어져야 되는가는 적어도 좀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풀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논의는 굳이 도덕적 평등을 요구하지 않고 사회적 평등 이 안에서만 제도적 측면 안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참 뭐랄까요 그 소모적인 여러 가지 논쟁들을 끌고 오게 되면은 이 대화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지리하게 좀 힘들게 그 전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에 맞게 타당한 이 평등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이제 올리고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네요. 참고자료는 이렇습니다. 뭐 롤즈의 이 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최근에 또 번역돼서 나온 좋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받고 사용된 이미지가 많은데 다 저작권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사이트들을 좀 참고했습니다. 짧은 시간 숨가쁘게 몰아쳤는데 조금이나마 이 평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등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 어떻게 하려면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야 되냐. 저는 적재적소의 그 개념을 활용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평등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